가정부로 회장님 댁에 들어간 그녀, 회장님의 월 1,000만 원 커다란 제안.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청소를 하다가 회장님의 서재를 쭉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님이 앉는 테이블 위에 액자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 액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옆에 있던 남자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세상은 참 좁다더니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이렇게 저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저는 정혜연, 올해 61살입니다. 그날 퇴근길에 병원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간병일을 마치고 나면 늘 그랬듯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병원 계단 위에서 작은 유골함을 안고 비틀거리던 한 노인이 보였거든요. 아마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며 주저앉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유골함을 품에 꽉 안고 있었는데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손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잠시 들어드릴게요.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유골함을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함께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택시를 잡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이 택시에 오를 때까지 지켜봤어요. 유골함을 다시 품에 안고 차에 오르는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아마 부인을 떠나보내고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거든요. 며칠이 지났을 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정중한 목소리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병원에서 유골함 들어주신 분 맞으시죠? 그분이 물었어요. 저희 회장님이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도와드린 분이 회장님이었다니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분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병원 앞에서 유골함을 들어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굳이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원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 생활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간병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죠. 며칠 후 저는 그분이 계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받고 보니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 가더군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집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낀 건 크기가 아니라 적막함이었어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한도윤입니다. 정혜연입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분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게 하고 직접 차를 내와 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차를 내려주시다니요.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받아준 거였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건강 상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혈압 재고, 맥박 확인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런 일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 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니요. 제가 간병 일을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저에게는 적은 돈입니다. 회장님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혜연 씨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큰 돈을 받을 만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단순히 건강 체크를 하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때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유골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병원에서 제가 들어드렸던 바로 그 유골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식탁에 놓고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떠나고 처음이다. 누군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받아준 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에게 그날 일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오니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회장님의 그 쓸쓸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회장님의 그 외로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첫 며칠 밤은 조용했어요. 저녁 9시쯤 회장님 댁에 가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 혹시 몸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고 저 역시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일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시고 유골함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시는 모습이었어요. 가끔 제가 건강 체크를 할 때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곤 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그날 밤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보통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침실 쪽으로 가면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회장님, 정혜연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이상했지만 혹시 잠들어 계신가 싶어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침대는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갔어요. 회장님이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고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맥박을 재보니 너무 빨랐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했어요. 전화를 걸고 나서도 계속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의식 상태까지 체크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병원에 가실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이송될 때까지 저는 함께 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서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에게 회장님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고 병원 도착 후에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회장님이 중얼거리는 말이 들렸어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미정아. 회장님이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미정아.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미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아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시고 저를 보셨을 때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거든요. 정혜연 씨, 회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 일이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회복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내셨어요.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거든요. 아마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병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는데 처음 보는 액자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거든요. 액자 속에는 회장님과 한 젊은 남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 3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훨씬 젊어 보이셨고 옆에 서 있는 남성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눈매며 코며 입가의 미소까지 제 남편 김영수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정혜연 씨,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으셨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제 남편입니다. 회장님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액자를 가져가셨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정혜연 씨를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회장님이 제 남편을 아시는 건가요? 생전에 공중보건의로 일하다가 병으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회장님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소. 그 젊은 친구, 사람 참 깊었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남편을 기억해 주시는 분을 만나다니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에서 일했었어요. 시골 보건소에 파견 나가서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의료재단 회장님인데 직접 시골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을 챙기시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형수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더군요.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의사였어요.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은 항상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왕진을 다니고 어려운 환자들은 치료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떠났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가난 판정을 받고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정혜연 씨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수 씨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인연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회장님은 액자를 다시 테이블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형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혜연 씨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퇴원하시던 날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회장님의 퇴원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분이 그 가정부세요? 큰아들이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에 약간 비하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정혜연 씨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야. 아버지 보호자가 가정부라니요. 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한테 월 1,000만 원이라뇨. 그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월급 이야기까지 알고 계신 걸까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정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다.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제때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말이야. 하지만 자녀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노인 혼자 사시는 집에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만해. 회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혜연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동료였던 박미숙 씨였어요. 혜연아, 요즘 소문 많이 들리던데? 미숙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 댁에서 일한다면서?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다음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회장님 재산 노린다고 하던데? 밤마다 방에 들어간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글쎄,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고 있어.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월 1,000만 원 받아?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계속 말을 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미숙 씨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걘 운이 좋은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미숙 씨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회장님 댁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미숙 씨가 소문을 퍼뜨린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뭘 퍼뜨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미숙 씨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뒤에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회장님 댁에 갈 때였어요. 혹시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그저 회장님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나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내가 한 건 그저 사람 하나 살린 일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퇴원하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에 댁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체크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혜연 씨, 내일 저녁에 잠시 늦게 와주실 수 있겠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병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혹시 저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저녁 회장님 댁에 도착하니 거실에 자녀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들 둘과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앉으세요. 회장님이 저를 식탁 옆 의자에 앉게 하셨어요. 자녀들은 저를 보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은 식탁 맨 윗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님이 입을 여셨거든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정혜연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큰아들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라면 이미 병원에서 들어라.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정혜연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며 내 남은 날을 견디게 해준 사람이다. 자녀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딸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정부에게 그렇게까지 정을 줘야 하나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정부라는 말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마음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당하다고? 회장님이 조용히 되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쓰러졌을 때 어디 있었지? 둘째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바빠서, 그리고 아버지가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그래, 너희들은 바빴지. 회장님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연 씨는 매일 밤 내 안부를 물었다. 회장님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웠다면 나는 병원 간병인을 불렀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다. 큰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돈?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너희들이 한 달에 쓰는 용돈보다 적은 돈이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회장님이 가정부한테. 세상 사람들?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죽음을 막아줬나? 내 외로움을 달래줬나? 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가족 간의 이야기인데 제가 끼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혜연 씨,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람 없었으면 난 이미 없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혜연 씨는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과 같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딸이 말하려고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결정된 일이다. 회장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자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어색했어요. 방금 전 일이 꿈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저를 가족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도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조금 축 처져 보였어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언쟁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장님, 저는 이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혜연 씨.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잠시 정원에 같이 나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서 정원으로 향하셨어요. 저도 따라갔거든요. 정원은 예쁘게 가꿔져 있었어요. 작은 연못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회장님이 벤치를 가리키셨어요. 저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시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오늘 일로 인해 회장님과 자녀들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불쾌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속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혜연 씨, 나는 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서 회장님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거든요. 이제 우리 사이에 계약이나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겠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의 말뜻을 알 것 같았거든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하루가 무사한지, 회장님 밥은 잘 드셨는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요즘은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회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을까, 아침은 드셨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혜연 씨가 무사히 집에 잘 가셨는지, 오늘도 건강하신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원에는 벌레 소리만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름이 꼭 필요한가요?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꼭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연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월급도 받지 않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혜연 씨의 생활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이제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주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더 깊고 더 따뜻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저녁 회장님 댁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건강 체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거든요. 회장님은 제가 오면 항상 차를 끓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정중한 손님 대접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곤 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오셨나요? 회장님이 제가 들고 온 통을 보며 물으셨어요. 미역국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역국?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회장님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혜연 씨 손맛이 참 좋아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뻤어요. 회장님에게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담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은 회장님이 오래된 앨범을 가져오셨어요. 돌아가신 부인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미정 씨시구나. 제가 말했어요. 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혜연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뭉클했어요. 회장님에게 돌아가신 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드린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회장님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늘도 정상이에요. 제가 말하면 회장님은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혜연 씨가 확인해 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회장님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저 역시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연 씨,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몰라요. 사랑인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회장님 옆에 있으면 하루가 허무하진 않아요. 정말이었어요.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먹고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혜연 씨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우리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제가 말했어요. 네, 충분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61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인지 우정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천 VIP룸에 월 1,000만 원 제안을 받고 취직한 목욕 관리사.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VIP룸에 설치된 CCTV를 며칠간 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새벽 2시쯤 영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보게 됐어요. 제 방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도 누군가 새벽마다 제 방문 앞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체 누가 제 방문 앞을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화분입니다. 올해 64세예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저는 이 낡은 동네 찜질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또 닦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거든요.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세제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찜질방 손님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차가운 물걸레를 짜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런트 실장 윤아가 저를 부르더군요. 화분 이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윤아는 20대 후반의 예쁜 아가씨였어요. 저 같은 청소부와는 평소에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죠. 온천 VIP룸 한 군데만 도와줄 수 있어요?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노인분인데 좀 조용하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청소를 부탁하셨거든요. VIP룸이라니. 저는 10년 동안 일반 찜질방만 청소했었거든요. VIP룸은 몇 번 왔다 갔다만 했을 뿐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윤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64세에 무슨 변화가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첫날이 될 줄은요. 윤아가 안내해준 VIP룸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VIP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반 찜질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정갈하고 고요한 공간.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76세 회장 이창섭. 은퇴한 온천기업 창업주라고
유나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위험이 있으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청소하러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창섭 회장은 제가 청소를 시작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걸레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이창섭 회장은 온천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멎을까봐 무서울 때가 있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한 번만 체크해주면 좋겠소. 그냥 살아있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체크라니.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그런데 회장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월급은 1,000만 원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밤이 무서워졌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자네가 이 VIP룸에 머물면서 가끔 제 안부만 확인해주면 된다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낯선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창섭 회장의 눈빛을 보니 그냥 외로운 노인 같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00만 원. 그 나이에 내가 또 무슨 기회를 기다려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창섭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VIP룸에 입주한 첫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베개 밑에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빡하고 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수건 위에 뭔가 적혀 있더군요. 이창섭 회장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자네 숨소리에 편히 잘 수 있었소. 이런 한 줄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 이런 걸 써서 넣어두신 거죠? 그리고 제 숨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건가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네가 있어서 안심이 돼요. 셋째 날엔 고맙소. 넷째 날엔 자네 덕분에 악몽을 꾸지 않았소. 매일 아침 베개 밑에서 발견되는 손수건과 메시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이런 걸 놓고 가시는 거죠?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제 방에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VIP룸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창섭 회장께 양해를 구하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2시쯤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제 방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사라지더군요. 다음 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마다 누군가 제 방 앞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이창섭 회장이 매일 밤 제 방 앞에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집에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나 싶어서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정말로 복도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한참 동안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진짜 뭔가 있다. 그런데 왜 난 떠날 생각이 안 들지? 분명 무서웠는데 동시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창섭 회장이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VIP룸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나자 찜질방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반 구역에서 청소를 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사우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여기 청소하던 사람 아니야?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속삭였어요. VIP룸 들어갔대. 요즘 거기서 산다던데. 목욕탕 청소부가 VIP룸에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또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나이에 갑자기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에서는 계속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 나이에 무슨. 그래도 이상하긴 해. 갑자기 월급이 올랐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동료 직원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화분 이모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뭔가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화분 이모, 괜찮으세요? 20대 초반의 미영은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미영마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화분 이모 거기 계속 있는 거 괜찮은 거 맞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장 상처였던 건 동료 청소부 순자의 말이었어요. 순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10년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분아, 사람들 말이 많아. 조심해. 순자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내어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잖아. 혹시 속은 거 아니야? 그날 저는 청소 도구함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혼자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사람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10년 동안 묵묵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VIP룸으로 돌아왔을 때 이창섭 회장이 제 표정을 유심히 보셨어요. 무슨 일 있었소? 회장이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회장은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들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창섭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자네가 겁났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공간에 들어온다는 게 불안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없으면 숨이 막히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이나 꾸밈이 전혀 없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편안해져. 그게 뭐가 이상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던 제 마음이 다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물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VIP 온천탕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온천탕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창섭 회장이 밤늦게 온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물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 기척도 없었어요. 혹시 회장이 잠들어 계신 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창섭 회장이 온천탕 수면 위에 미동도 없이 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물 위로 나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같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온천탕으로 뛰어들었어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회장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게다가 물에 젖은 옷 때문에 제 몸도 무거워져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도 같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회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온기였소.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거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회장을 물에서 끌어올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간신히 온천탕 가장자리로 회장을 옮기고 119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회장은 의식을 잃은 것뿐이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회장이 저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년 전 회장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VIP룸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대요. 병원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던 온천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방을 특별히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냈소. 매일 이 온천탕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 아내는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해했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물이 아픈 몸을 달래주는 것 같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온천탕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방을 비워둘 수가 없었소.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마지막 온기가 이 물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회장이 밤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는지, 왜 이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는지, 이 VIP룸과 온천은 회장에게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물속에서 느꼈던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몸이 아니라 이창섭 회장의 기억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슬픔이 고여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했소.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이 기억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자네가 있어야 이 공간이 살아있는 것 같아. 물에 빠진 사건 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이창섭 회장도 건강해 보이셨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회장의 아내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이 공간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회장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을 꾸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신음소리가 계속되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재빨리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회장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창섭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시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급하게 다가갔어요. 숨이 가빠 회장이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웃 할머니가 비슷한 증상으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119부터 눌러야 했어요.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76세 남성이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도 이상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온천 VIP룸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저는 황급히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환자분을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을 보니 의식이 흐릿해지고 계셨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곧 와요. 저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몇 분 후 온천 복도에 구급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더니 재빨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 저하, 호흡곤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회장을 보며 저도 따라 나섰어요.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호자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 회장 옆에 있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찍고 링거를 놓는 동안 저는 계속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급성 호흡 부전입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예요. 일단 응급 처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호흡 부전이라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이라니. 이창섭 회장의 가족 연락처를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가족 연락처를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료진은 일단 응급처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소 치료와 링거, 그리고 폐에 찬물을 빼내는 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분 씨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회장을 잃을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치료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회장 생각만 났거든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회장이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회장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장이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회장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이창섭 회장이 의식을 회복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회장 옆에서 물을 떠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둘 다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어서 가족인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성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했거든요. 이창섭 회장이 대신 답하셨습니다. 화분이라고 하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이지. 함께 지낸다고요? 여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보호자가 정화분이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제가 나가 있을게요. 잠깐요. 남성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아버지 옆에 계신다니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청소를 해드리고 있다가 같이 살게 됐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여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창섭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분한테 돈을 많이 주고 계신 건 아니죠?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꾼이라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요?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회장이 귀띔해 주신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런 큰 돈을 주세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홀림이에요.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창섭 회장을 이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이창섭 회장이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지. 자녀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봐줬어. 내가 밤에 무서워할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어줬단 말이요. 아버지, 그건 그렇다고 해도 남성이 말하려고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자네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몇 번이나 나를 보러 왔지? 나는 5년 동안 혼자였소.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 자녀들은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 사람이 와서 비로소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장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와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 걸까요? 회장을 이용한 사람인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병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이창섭 회장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새벽 6시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계속 찾고 계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창섭 회장이 혼자 계셨어요. 자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분아, 어디 갔었나? 회장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밤새 어디 있었소? 복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자녀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회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미안하오. 아이들이 자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떠났소.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창섭 회장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외롭고 무서운 밤들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아내를 잃고 자녀들마저 멀어진 채로 살아가야 했던 고독함. 그 모든 걸 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퇴원 후 VIP룸으로 돌아왔을 때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분아, 나는 자네가 정식 간병인이기를 바라지 않소.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냥 사람 하나 곁에 있는 삶을 살고 싶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간병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옆에 있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이 제 하루의 이유가 됐거든요. 회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화분아, 고맙소.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정화분이라는 제 이름이 그렇게 예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회장님도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4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건 처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정일까요? 돌봄일까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 하루의 이유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장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 피어난 감정이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다르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더 깊었어요. 그냥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분아,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까? 망설이시는 표정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걸요. 남편과 사별 후 수도꼭지 점검 온 58세 남성과 벌어진 충격적 반전. 주위 사람들은 저의 재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겪었던 모진 수모들을 고스란히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사람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강미연입니다. 62살이죠. 3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실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지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우유 또 비싼 걸 샀네.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김치가 조금만 짜도 식탁을 걷어차면서 화를 내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은 참는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더 놀랐죠. 남편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주방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었는데 계속 새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혼자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관 수리 기사님 보내주세요.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관리실에서 오늘 오후에 기사님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수도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장난 수도가 제 고장난 마음까지 고쳐줄 사람을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기사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에 오실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니 작업복을 입은 50대 후반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정중하지만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배관 수리 나온 조태수입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저는 네,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수도만 고치고 가실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태수 씨가 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있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태수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크대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부드럽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안내하면서 여기에요. 계속 새서 물통을 받아놨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하부장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좀 비춰주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태수 씨 옆에 앉아서 불빛을 비춰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낯설었죠. 태수 씨가 배관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데 손이 참 크고 투박했어요. 그런데 그 손등에 깊은 흉터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다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배관 타다 떨어졌죠. 물은 흐르다 막히면 터지니까요. 태수 씨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흐르지 못하면 안에서 다 썩죠.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태수 씨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에 뭔가 깊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말을 무시하거나 지적만 했는데 태수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배관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부분 조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손전등을 비춰주는 동안 태수 씨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면서 말하는데 수도를 틀어보니 정말 새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따로 받지 않습니다. 태수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벌써 가는 게 섭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제가 말했더니 태수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싱크대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아마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서 태수 씨 생각이 조금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가보니까 세면대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죠. 급하게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 관리실 번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관리실은 문을 닫았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태수 씨가 두고 간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조태수 배관기술자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될까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태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싱크대 고쳐주신 강미연인데요. 죄송한데 욕실 수도가 터져서 물이 계속 나와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와주신다니 미안하면서도 기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태수 씨가 왔어요. 이번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친근해 보였죠. 어디가 고장 났나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저는 욕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갑자기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태수 씨가 확인해 보더니 배관 연결 부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믿음직했어요. 이번에도 손전등을 들고 도와드렸는데 지난번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태수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죠. 수리를 마치고 나서 태수 씨가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니까요. 태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늦게 와주셨는데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저는 거실 식탁으로 태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괜히 긴장됐어요.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죠. 태수 씨가 식탁에 놓여있던 사진첩을 보더군요. 사진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추억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사진첩을 넘겨보는데 딸 다정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은 정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뺀 거였어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고른 사진이 말해주네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건 딸뿐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죠. 제가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태수 씨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장 난 곳이 없는데 왜 오셨을까 궁금했죠. 더 놀라운 건 태수 씨 손에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태수 씨, 웬일이세요? 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장미 좋아하신 것 같아서요. 태수 씨가 화분을 내밀면서 말하는데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베란다에 있는 시든 장미를 보면서 꽃이 있으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어머, 이걸 왜?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꽃을 사주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화분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쁜 선물까지 주셨는데.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장미화분을 식탁 가운데 놓으니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사해지고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태수 씨도 웃었어요. 반반이요. 점검도 하고, 안부도 궁금하고, 그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저를 궁금해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를 왜 궁금해하세요? 할머니라니요. 아직 젊으신데. 태수 씨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랫동안 여자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미를 보면서 문득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꽃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그 사람한텐 한 송이도 못 받았거든요. 태수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35년 동안 한 번도요? 네. 꽃 사는 돈이면 쌀을 사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기념일마다 꽃을 사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태수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받아도 되잖아요.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맞아요. 이제라도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태수 씨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상하죠? 꽃 하나 받고 이렇게 우는 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태수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에 딸 다정이가 갑자기 왔어요.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정이를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지 딸이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 우리 다정이.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답하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평소처럼 친근한 모습이었는데도 뭔가 살피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다정이가 식탁 위 장미 화분을 보더군요. 와, 엄마 이 꽃 진짜 예쁘다. 언제 사셨어요? 응, 얼마 전에 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다정이가 장미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꽃을 사시다니 신기해. 예전에 아빠가 돈 아깝다고 하셔서 못 사셨잖아요. 그때 다정이가 전화기 옆에 놓인 태수 씨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조태수 배관기술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수도 고장나서 온 기사님 명함이야. 그런데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이세요. 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요. 그런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제가 얼버무리니까 다정이가 더 관심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혹시 요즘 누가 우리 집에 오세요? 다정이가 살살 물어보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배관 기사님이 가끔 오셔. 수도 점검도 해주시고. 엄마 혹시 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